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28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2025년 만들어본 세상 보는 사고 방식이라고 좀 제가 그동안에 작성한 템플릿 성격을 좀 먼저 편집을 해 봤습니다. 칠각형 세상 착상. 제가 칠각형을 그려 봤는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기는 그 상권 분립에서 자기네들이 제4의 권력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요즘에 유튜브 등의 유행으로 1인 미디어도 당연히 그럼 권력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뭔가 제4의 권력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이 제가 칠각형을 그려가지고 이게 다 등변입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더 추가해 봤는데, 요 권력이란 것은 사실은 밑이다. 국민이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나머지는 뭐냐.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기업 및 영리 및 비영리 조직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어떤 조직 형태를 가진 거, 여기에 뭐 노동조합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조직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종교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 기업 조직에는 교육기관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칠각형 안에는 삼각, 사각, 오각, 육각이 모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의 모습들이 아니게 되죠. 칠각형 안에서는. 이처럼 민주 자본주의 인간 세상은 일곱 다양성이 수용되는 자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돼봅니다. 육각형은 딱 하나 나와요. 이 가운데. 근데 요 모양도 좀 삐뚤어지게 나오게 되죠. 요거는 오각형 여기 나옵니다. 요것도 오각형이죠. 여기도 오각형은 4개가 나오네요. 그 사각형 크게 봐서는 이렇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사각형이 나오죠. 여기도 사각형이 나오고요. 네. 나머지는 많은 것들이 삼각형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관관계 대 인과관계인데, 올해 생존 우선순위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시 한번 느끼는 겁니다만은, 과학의 발전적인 그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1단계는 분류였고 2단계는 상관관계 추론으로 나가게 되는데, 인과관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넘어갈 수 없는 강이 있다고 표현되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과관계는 이펙트 코즈 이펙트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펙트 코즈 이펙트는 이런 충분조건 논리로 그 작성을 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이 표를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이 어셈션, 원인 가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는 우리 사고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칼 포포옹의 반증주의에서 기인합니다. 결과 원인 결과, 이펙트 코즈 이펙트, 과학적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1에 대해서 가정 원인 1, 이것이 가정 원인 2를 세운다.
결과 2를 찾으면 결과 2가 빨간 쪽입니다. 가정의 유효성을 알려준다. 결과 2를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 2가 실제라고 증명이 된다면 가정은 유효한 것이죠. 결과 2가 가정 원인 1을 부정한다면 가설은 무효화하거나 유효성이 축소됩니다. 그러나 긍정한다면 가정은 더 확고히 할 수 있겠고, 확고히 된다는 것은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배워온 과학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매일 목격하는 현상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들은 자연의 일부이다. 마치 어떤 과학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역인 것처럼 보인다. 첫째, 분류 역량. 흔히 하는 방법은 모은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전문가는 이리저리 궁리해서 어떤 예외 규칙을 만들어내며 결국 정리를 끝낸다. 이것이 분류이다. 많은 경우 이를 조사라고 한다. 우리가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는 것도 이렇게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둘째, 상관관계 수립 역량.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대개는 통계를 걸러내서 다양한 그래프와 표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 패턴, 유형이나 공통적인 추세를 찾아낸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관관계에는 우연성의 의구심과 불충분한 정보 수집, 수집된 정보가 좀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회 문제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 되죠. 셋째 단계로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보자.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찾을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숙고해야 한다. 이 결과에 대해 그럴듯한 원인을 내세워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낸 원인이 유효하다면 이 원인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현실에서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일까? 원인 가정들은 여전히 반증될 수 있다.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든다. 그러나 유효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원인이 인격 모독적인, 인신 공격적인 것을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는 포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과학의 발전 단계에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둘째 단계 상관관계, 코렐레이션, 셋째 단계 원인과 결과, 이펙트 코즈 이펙트, 첫째 단계의 분류는 선사시대에 시작된다. 사람들이 아는 가장 오래된 과학은 아마 천문학일 것이다. 하늘을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12궁도라고 불렀다. 대분류 밑에 정교한 소분류를 만들어서 생생한 상상력으로 밤하늘을 수놓았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천문사머니즘으로 연연히 내려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단계의 상관관계는 약 20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다. 케플러의 상관관계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셋째 단계의 원인과 결과는 뉴턴으로부터 시작됐다.
뉴턴은 왜라는 질문을 줄기차게 고집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바로 중력 법칙을 생각해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논리적 도출이나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만 우리는 주제 영역이 과학임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질병을 검토해 봅시다. 분류, 격리는 구약 성경에 나올 만치 오래되었다. 코로나19 때 가장 강력하게 한 곳이 중국이죠. 상관관계는 에드워드 제너의 천연두 면역 방법을 해보면 안다는 것은 수용되는데 오래 걸립니다. 원인과 결과는 루이 파스투레였다. 질병의 원인을 세균으로 가정했다. 가정들은 여전히 반증, 팔시피케이션이 될 수 있다.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지만 유효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은 진실이 아닌 유효성과 관계가 있다. 이 과학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확인과 그 모순에 열려 있는 이유이다. 이거를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상권 분립을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상권 분립을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삼원색 만들 때 이렇게 하죠. 빛의 삼원색은 요 가운데가 흰색이 되고요. 빛의 삼원색은 다 모이면은 흰색이 되죠.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상권 분립 유효성이 떨어졌다. 상권 분립에서 세 개가 겹치는 것이 자정장치. 자정장치는 세 개가 상대적 크기가 비슷해야 가능하겠죠. 그러나 한국이 현재 대표적으로 실패한 국가다. 선관위도 자정장치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입법과 사법이 너무 왼쪽으로 가놓고는 가만히 있는 것을 구구라고 공격을 하죠. 자기네들은 그런 극자가 되겠네요. 자정장치 용어는 넥서스에서 나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정장치가. 앞에 칠각형, 여기서 출발해서 칠각형까지 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생존 우선순위를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보기라는 말을 가끔 드리는데 보기를 하는데 보기 전에 우리는 듣기 말하기 대 읽기 대 쓰기로 좀 대립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기 쓰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거에 문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읽기 쓰기를 한다는 게 요즘은 뭐 그 동영상으로 하는 것도 그 쓰기의 일종이라고 그냥 보기로 합시다.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기를 하죠. 이래서 백투더 베이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처음 태어났을 때 생각하면은 생존 본능은 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자, 이걸 필요 조건으로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생존 본능 보기를 위하여는 반드시 먼저 듣기부터 해야 한다. 듣기부터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말하기를 억제해야 한다. 한편 생존 본능 보기를 위하여는 반드시 말하기를 하여야 한다. 말하기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내 목소리 울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린애가 이렇게 생존을 해서 말을 못하니까 우는 것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하여 말하기 침묵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울어야 할까? 이게 갈등인 거죠. 결국 애는 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침묵의 봄을 강요당하고 있지 않을까? 나이 먹어서는.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니까 신중하라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른의 세상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늑다리 꼰대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어른들은 생존 본능 강화 관점으로 생존 본능 강화인데 요거를 이제 관점, 보기가 관점이라는 사상, 철학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생존 본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글자 읽기부터 해야 한다. 글자 읽기부터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소리내어 읽는다. 한편 생존 본능 강화를 위하여는 글자 쓰기부터 해야 한다. 글자 쓰기부터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눈으로 읽기로 읽는다. 일반적으로 우리 점잖은 분들이 이런 쪽으로 눈으로 읽고 그렇게 되는데 눈으로 읽으면 빨리 읽을 수도 있죠. 저같이 지금 소리내어 읽는 거에 도전하는 그런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냐?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는 세상 아니냐?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인간이 되었기에 말하기보다 문자 쓰기로 가능하다. 요즘은 말하기야 쓰기는 발전했는데 읽기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소리내어 읽어보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읽는 것부터 몇 번 누구 일어나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봐. 소리 내어서 읽어가지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물어보든지 그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로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틀라스와 블루스타 같이나 생소한 것 같은데 SNS로 알게 된 리자 앤 퍼거슨이라는 여성분이 이분이 일루미누토피아 파운더 CEO로 자기가 이런 그 일루미누토피아 재단을 만든 CEO인데 저보다 한참 젊어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된 사람인데 제가 영어가 안 돼서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My goal is illuminate. 그 다음엔 생략하고요. 여기 번역된 것은 제 목표는 개인, 조직, 그리고 사회 전체를 위해 유토피아로 가는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유대인인 것 같기도 한데 앞에 얘기한 그 과학의 발전 단계 3단계에 아주 능통하셨던 분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데에 어떤 그 신비주의에 빠졌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저께 소개한 글은 제니퍼 아이싱거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상징적인 자기 그림을 올려놨는데 호피 예언에 대한 일부 해석에서는 푸른 별이 혼자만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푸른 별인 모양인데 그녀를 따라가면 각성 신호가 전달되는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두 형제가 묘사됩니다. 이게 두 형제 모양이에요. 이 형제들은 물리적 객체로 보편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종종 상징적이고 다차원적으로 해석되며 밝혀진 것을 안정화시키는 짝을 이루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극성통합, 남성과 여성, 논리와 직관, 과학과 정신, 좌우, 경쟁보다는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천문 사머니즘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또한 인간 구현을 통해 반영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윤리에 대한 통찰력을
부여하고 지배 없이 권력을 유지하며 더 높은 이해를 근거 있는 행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우는 개인들을 통해서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전개에서 메신저는 인식을 일깨우고 쌍둥이 형제는 균형을 되찾으며 인류는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합니다. 호피족은 이 순간을 피할 수 없는 붕괴나 종말로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숙함을 시험하는 것으로 또는 순수함으로 아이로 돌아가는 것으로 더 잘 묘사했습니다. 인류가 탐욕과 분열을 선택하면 불균형이 계속됩니다. 인류가 겸손과 단결을 선택하면 다음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렌즈를 통해 볼 때 전체 방문객들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심장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책임과 각성은 하늘에만 놓인 적이 없으며 항상 우리 안에 살아왔습니다. 천체의 사건, 고대 예언, 그리고 새로운 발견들이 모이는 것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보는 법을 부드럽게 상기하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과 마음으로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경계심이 없는 이 상태에서 마법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공동 창조자임을 기억합니다. 두려움 대신 경이로움으로 다가왔을 때 이러한 징후들은 항상 원래의 모습이 되어 아름답고 교양된 초대를 받아 균형, 책임감,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운명의 영웅이 되기 위해. 아마도 이것이 블루스타의 진정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무언가 끝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친절하고 지혜로운 무언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난 무지개 아이들. 그래서 호피 예언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호피 예언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원주민 부족 호피의 전통 신앙과 구전 설화 속에 전해지는 미래에 관한 가르침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현대에 흔히 지구의 종말 예언처럼 센세이션하게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 인류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경고가 주어진다는 세계관에 더 가깝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의 순환 개념. 호피 전통에서는 인류가 여러 세계, 시대를 지나왔다고 보고 현재 세계가 파괴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종말이기보다는 윤리적 영적 갱신을 강조하는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자연과 조화, 올바른 삶에 대한 강조, 인간이 탐욕, 전쟁, 자연 파괴에 빠지면 큰 재난이 온다는 가르침이 반복됩니다. 전통적으로 호피 문화는 자연, 공동체, 절제, 영적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블루스타 카치나 이야기는 서구에서 특히 유명한 예언 요소인데 하늘에 나타나는 특별한 징조가 큰 변화를 알린다는 서사가 종종 인용됩니다. 다만 이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학계나 호피 공동체 내부에서도 단일한 공식 버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오해와 왜곡, 20세기 이후 외부인이 호피 전통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면서 종말론적으로 과장되거나 뉴에이지 지식으로 변형된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호피 예언이라는 말은 실제 호피 문화와 전통, 대중문화 속에서 왜곡된 버전을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호피 예언은 특정 날짜에 종말이 온다는 식의 예언이라기보다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경고하는 철학에 가깝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이 미국 원주민 부족이면은 동양계죠. 과거 알라스카를 통해서 넘어간 사람들, 그게 몽골 푸른 반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아시아, 동아시아 대륙에 남아가지고 치열한 춘추 전국 시대를 겪으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 조상들은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원래 이렇게 천재를 지내는 그런 부족들은 이거 시끄러워서 이거 인생이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때 베링해는 아마 그 얼음으로 건널 수 있었든지 배를 타고 건넜었든지 이렇게 건너서 캐나다를 거쳐서 북아메리카까지 들어갔는데 그 범선 시대, 대항해 시대가 되기 전에 아메리카 대륙이 식민지가 되고 그 다음에 코쟁이 서양 애들이 학살을 통해서 원주민들은 그 좀 척박한 땅으로 갔죠. 지금도 그 리저베이션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과 함께 사는 그런 철학이 그 호피 그 아메리카 원주민 어떻게 생각하면 그 원주민들이 우리 동양계라고 봐지기도 하죠. 멕시코에서도 공기놀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등에 애를 얻고 키우는 거 이런 거 똑같이 남아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미국 애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에 좀 심취가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 철학이 멋있죠. 우리가 지금 많이 왜곡됐습니다만은 공산주의에 의해서 중국 같은 경우 믿으면 부자라는 착각, 통장에 8,100만 원도 없이 퇴사 앞둔 김부장들, 은퇴자 X의 설계, 김기석 파이낸셜 뉴스 12월 27일입니다. 50대의 착시, 평균은 부자지만 쓸 돈이 없다. 순자산 평균 5억 5천만 원, 75%가 부동산에 묶여 부모 봉양 자식 교육 남았는데 소득 줄어드는 시기, 더 열심히 일할 생각 말고 자산 체질부터 바꿔야. 은퇴는 퇴직이라는 낡은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83세 시대, X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면서 기존의 은퇴 개념 자체가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이 마무리되고 있다. 1년을 더 버틴 혹은 2막을 시작한 X세대는 다시 한번 묵직한 질문과 마주한다. 올해 잘 살았나? 잘 버틴 걸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회는 X세대를 집 한 채 있으니 괜찮은 세대, 정년이 보장된 마지막 세대 정도로 이해해왔다. X세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평균값으로 나온다. 하지만 평균은 때로 현실을 가린다. 이번 기획은 평균이 아니라 분포로 X세대를 들여다본다. 분포는 지금 내가 어느 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솔직한 거울이다. 이 사진은 고개를 푹 떨어뜨리고 등이 참 시러운 그런 모습의 그 장면을 마트에서 무슨 비닐봉투에 뭘 사가지고 들어가는 김 부장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자산 대 쓸 수 있는 돈, 연령명 자산 및 부채 현황, 50대가 금융자산이 1억 6,500만 원 선, 실물자산은 4억 9,698만 원 선, 그 다음에
그 순자산, 부채 순자산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1억 한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 50대가 이렇답니다. 근데 60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금융자산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물자산도 조금 줄어들고, 순자산도 좀 줄어들고, 부채도 좀 줄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이제 70대에는 논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갔는데요. 중앙값 해당 연령대 가구를 가운데로 놓았을 때 값은 8,100만 원이다. 1억 6,500만 원이니까 8천만 원 선이겠죠. 절반의 50대가 비상시 동원 가능한 금융자산이 8,100만 원을 밑돈다는 뜻이다. 정점처럼 보이는 자산, 집에 묶인 고원, 40대에서 60대 평균 소득 추이, 40대가 지금 2024년 현재 9,300만 원대, 50대가 9,400만 원대로 나오고 60대는 5,700만 원 선으로 나와 있네요. 제가 70대니까 요 밑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연금벌이 받는 게 없지만 현재로서는 그것도 소득으로 본다면은 소득으로 봐야 되겠죠. 버는 만큼 세는 50대 가계, 50대 연간 지출 규모 비중, 50천만 원 이상이 2025년도에 28%까지 5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사람이 많이 들었다. 오히려 그 5천만 원 이하로 쓰는 그 비율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중간선 2,500만 원 선 거의 변동이 없고 뭐 못 사는 사람들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생활비는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퇴직, 부양, 연금 동시에 다가오는 현실. 2023년에서 2024년 전 연령별 경제활동 변화, 취업 유지, 50대에서 54세까지 281만 6천 명, 55세에서 59세 257만 4천 명, 64세까지 203만 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취업자가 60대가 될수록 늘어나죠. 취업자로 변동된 숫자도 있고 미취업 유지, 미취업자가 이 60대 이상이 이제 노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도 물론 백수에 이제 들어갑니다. 70대지만. 한국 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 50대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6세다. 저는 요거보다 좀 50대 초반에 명퇴를 당했어요. 법정 정년인 60세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제 때는 55세가 정년이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어서 저도 되게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앞서서 김 부장 얘기 남의 일은 아니지만 퇴직 후 재취업까지 평균 8.7개월이 걸리고 재취업 임금은 이전보다 31%나 줄어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용역을 맡아가지고 나오자마자 그 용역 회사를 하나 챙겼죠. 1인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X세대를 위한 4가지 점검표. 전문가들은 연말을 맞아 지금은 결과를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구조를 점검하는 시기라고 말한다. 금융자산, 은퇴 전환기에 필요한 최소 금융자산은 연간 지출의 3 내지 5배가 기준으로 거론된다. 월 300만 원을 쓰는 가구라면 1억 원 중반에서 2억 원 안팎이다. 이 기준에서 보면 50대 금융자산 중앙값 8,100만 원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경계선에 가깝다. 저는 약간 생각이 틀립니다. 그 현금성 자산은 내가 연간 1억을 쓴다면은
5천만 원만 있으면은 그거는 된다. 왜냐? 부채도 동원할 길이기 때문에 동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산구조, 자산의 70 내지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집값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금융자산과 연금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부채와 지출. 부채는 총액보다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도 감당 가능한 구조인가 핵심이다. 지출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이다. 통신비, 차량 주거비 같은 고정비 한두 가지만 바꿔도 10년 뒤 숫자는 달라진다. 저도 부채를 은행 차입금을 일시불로 계약을 했다가 돈이 계속 벌 줄 알고 이자를 계속 냈다가 이자가 만만치 않고 또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가 안 되다 보니까 은행이 먼저 컨설팅을 해 주더라고요. 어르신, 지금 이렇게 그 수입을 보시니까 거의 이제 좀 노시게 될 것 같은데 좀 장기 분할 상환으로. 근데 이자가 비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로 계약을 갱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막 준비, 지금 하는 일을 10년 뒤에도 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어떤 기술 경험 관계를 쌓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저도 한 10년간 이래저래 뭐 하긴 했는데 직장 다닐 때보다는 용돈벌이 수준으로밖에 지탱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자본 다 까먹고 은퇴 준비는 통장 숫자만이 아니라 일의 지속성까지 포함된다. 10년 동안 돈도 못 벌고 결국 까먹었다 확률이 많습니다. 통계의 반대편 상위는 얼마나 다를까? KB경영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부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거주용 주택 제외, 이 기준에 해당하는 한국 부자는 약 47만 6천 명으로 추산된다. 이게 많은 숫자냐?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현재 위치는 어디일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분포의 어디쯤에 서 있을까? 판단 기준은 복잡하지 않다. 세 가지 질문으로 충분하다. 첫째, 비상시에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이 얼마 되는가? 저 같은 경우 이제 별로 없습니다. 둘째, 앞으로도 지금의 수준의 소득이 유지되는가? 70대는 유지가 안 되죠. 셋째, 지출은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 구조적으로 자식이 독립해서 이제 나갔으니까 거꾸로 다부 용돈을 주니까 비용을 그래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여유가 있다고 답할 수 있는 50대는 많지 않다. 50대 이상 다 그렇죠. 저 70대도 마찬가지인데 2026년의 불안은 통계가 만드는 게 아니다. 2026년의 불안은 통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위기를 방치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제 X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산의 체질을 바꾸는 전략적 선택이다. 금융자산 비중을 조금 늘리고 부채는 총액이 아니라 상환 가능 기간으로 다시 보고 지출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줄이고 소득은 이막을 전제로 설계해야 한다. 다가오는 2026년은 결심이 아니라 조정의 해다. 2026년이 제 말띠회인데 제가 6회차 12간지를 돌아옵니다. 369로서 9에 해당하는 해이기 때문에 뭔가 저도 이루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72세 때 안정성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그 상권분리처럼 현금성 자산 대 실물자산, 이자 부채로 자산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하는데 이 가운데가 자정장치라면 나이대별 포트폴리오 크기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지금 말로 쫙 해온 것을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자, 여기에서 개인들이라고 자본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서 이자 부채를 빼면은 그게 자기 자본이 되겠죠. 우리 개인 생활도 자본주의에서 이 자본을 얘기해주는 기자의 안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 부동산 크기에 비례 인구도 집중하죠. 자, 제 경우가 아마 이거로 상징이 되는데, 요게 50대 초반이었다고 한다면은, 주식 했다가 주식 안 하고 실물 자산이 이만큼 있다면은 이자 부채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도 좀 있는데 다 장사한다고 까먹었는데 이것도 너무 크게 그려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조금 더 줄여야 되는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 인생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서울이 생활의 편의점이 있다 보니까 서울 부동산 쪽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 살려고 모여드니까 이게 서울과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요. 나머지는 지방 변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비유적인 생각도 나게 되네요. 빚 더 못 갚아 올해 개인회생 신청 13만 건 역대 최대. 이학준 조선비즈 12월 27일 아침 6시에 보도를 했네요. 법원 개인회생 인용 첫 10만 건 돌파. 27일 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13만 6,6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통 전체 12만 9,499건보다 5.5% 많은 수치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5년 이후 최대 수치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20에서 2022년 매년 8만 건 수준이었지만 2023년부터 12만 건으로 늘며 증가 추세다. 올해 1월에서 6월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은 1억 5,888만 원으로 작년 전체 1억 4,574만 원 대비 약 9%가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빌린 사채도 포함된다. 개인회생이 늘어나는 것은 채무조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빚을 진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아까 50대에 뭐 1억 6천만 원 1억인가요? 그 빚이 비슷한 것 같는데 그거마저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이 서초구에 있는 그 양재동에 있죠. 서울회생법원이 이런 데는 들어갈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가정법원도 거기 있다 보니까 그 양재 그 지하 쪽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홍보가 많습니다. 사상과 개인회생과 이런 게 있네요. 뉴 스타트 상담센터라는 것도 있네요. 한번 신용 불량자가 되면 재취업이 어려워 빚을 못 갚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약 10%를 차지하는 취약계층 업자 연체율은 11.0%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자영업자 연체율 0.5%의 22배 이상이다. 취약업자. NIT J1 비자 악용 실태 보도. 미 악덕 업체들 연수생 모집 후 19시간 중노동 시켜 신고 속출. 최승진 매일경제 12월 27일. 똥통 치울 한국놈들 또 왔구만. 내 돈 내고 노예처럼 일한 연수생들 현미 감정을 유발하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래 제목인데 제가 그 내용을 제목으로 따봤습니다. 이렇게 그 쓰면은 반미주의자 같아요. 이 기자가 J1 비이민 교환방문 비자 제도가 일부 악덕업자들에 의해 현대판 노예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해외 매체에서 제기됐다. 25일 현지 시간 이같이 보도하며
한국인 대학생 강모 씨 등의 사례를 전했다. 강 씨는 2023년 J1 비자를 홍보 자료를 본 뒤 J1 비자 익스체인지라는 단체에 수수료로 약 5,000달러, 약 725만 원을 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이들 단체는 J1 비자를 내세워 학생, 연수생을 모집하고 미국 내 업체들을 소개해주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강 씨는 인디애나주의 한 제철 공장으로 보내져 교육조차 거의 받지 못한 채 정화조 청소를 강요받았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자 강 씨는 해고당했다. 강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스폰서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강 씨 사례처럼 미국에는 이처럼 운영되는 스폰서가 영리 비영리 재단 형태로 수두룩하다. 1990년 세워진 전세계 국제학생교류재단 와이즈는 2023년까지 연간 3,300명의 J1 비자 연수생을 모집했고 수수료 수입만 490만 달러에 이른다. 2012년 와이즈 모집으로 입국한 외국 학생들은 알래스카주의 한 해산물 가공 공장으로 보내졌는데 이들은 길게는 하루 19시간에 달하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국무부에 신고했다. NIT는 국무부도 스폰서들의 파행적 운영 실태를 모르지 않지만 형식적인 감독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채용 프로그램 개선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었지만 스폰서들의 로비로 부결된 바 있다고 한 10년 전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데 현실은 그래서 지금 봐서는 미국의 노예로 풀려간다. 자발 노예로. 미 대만의 자폭 드론 등 역대 최대 무기 판매 승인 중국 선 넘었다. 무더기 제재. 김리나 문화일보 12월 27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의 대규모 무기 판매를 결정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외교적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소 완화됐던 미중 관계의 긴장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 현지 시간 대만에 111억 540만 달러 약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안을 승인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고속 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와 자폭형 무인기 드론을 포함한 8개 품목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대만에 무기를 지원해 온 미국 관련 기업과 고위 경영진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대만 정부 역시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다만 정부는 18일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고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활용해 강력한 억지력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토대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정치권 전반에 걸쳐 초당적인 대중경제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중국에 유화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국내 정치 환경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중에가 이게 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수입관세는 원래 대중국이 핵심이었는데 애꿎은 한일과 이유만 관세 부담이 되었고 공격적인 대중관세는 유예로 어멍뜬 기분이었죠. 올해. 그러나 수출은 아니다라는 트럼프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반미 감정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그 현대판 노예 이거는 현미를 일으켜죠. 캄보디아의 그
사건, 인신매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우리나라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 뒤에는 섬합회 애들이 또 진출해서 그런 거 한 것도 있다고 하는 것도 있죠. 미국도 그런 거 유사한 거 아니냐라는 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친중적인 기자 놈 같아요. 놈 자자니까 욕 아닙니다. 한동훈 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 정성호 탄핵도 발의해요. 이후민 문화일보 12월 27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뿐만 아니라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고 항소포기 위협을 가한 정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 및 증거가 이미 충분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항소포기 사태에 대해 특검과 탄핵 발의로 공분하는 국민께 결과물을 보여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막으려 들겠지만 그 과정에서 명분 있게 싸우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의 신천지 등 다른 종교단체 수사도 포함하자는 것은 물타기이자 시간 끌기일 뿐이라며 신천지 수사가 필요하면 통상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하면 되는 것이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누더기처럼 갖다 붙일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힘 터줏대감들한테 왕따 당해서 대표직을 쫓겨난 외로운 늑대라고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SNS가 그나마 그의 한동훈의 활동무대로 아까 얘기한 외로운 늑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좀 오늘 길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